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래 너와 난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날을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완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뮤직비디오 비밀이란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빈 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시작을 하지? 왜 빈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빈 의자가 주인공입니다. 누구를 앉혀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박완규의 특강, 궁금합니다가 주제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이 2011년 1월에 발표된 곡인데요. 부활의 비밀, 노래는 제가 불렀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에 부활의 멤버는 아니고요. 저는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부활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팀을 떠나서 지금까지 솔로로 활동 중인 가수입니다. 그때 2011년 1월에 부활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음악의 스승이자 또 제 가깝게는 그냥 동네 큰형님 같은 부활의 김태원 씨가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10년 가까이 히트곡 달랑 2곡, 부활의 론리 나잇, 그리고 제가 솔로로 나와서 불렀던 천년의 사랑, 1999년도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그 이후로 이렇다 할 히트곡도 없고 어리숙한 제 모습 때문에 세상을 너무 몰랐죠. 그래서 기획사 문제로 10년 가까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는데 그렇게 점점 사그러져 가던 박완규라는 작은 불씨를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제 스승 부활의 김태원 씨께서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를 다시 한번 살려줬던,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던 곡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첫 가사가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제 마음속에 빈 의자가 어느덧 생겼더라고요. 거기에 누구를 앉혀야 될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제 빈 의자에 앉혀드리고 싶었던 분은 바로 이 노래의 작곡가인 김태원 씨였습니다. 왜냐면요, 가수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내 가수를 포기했을 당시에 저에게 기회를 줬던 제 스승이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큰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의자에 앉혀드리고 쉬게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으셨던 김태원 씨는 여기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완규야. 왜요? 네가 앉혀드려야 될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슬며시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다시 또 다른 일을 하시러. 저는 또 빈 의자하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떠나가신 그 자리에 많은 여운을 남기고 가셨어요. 왕규야, 이 빈 의자가 주인을 찾으려면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네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큰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가수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름 석자 좀 알려진 가수인데 녹음실에 가서 녹음하는 법도 까먹었고요,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는 법도 까먹었고, 또 무대에서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도 방법조차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하나 제 스승이 저에게 회초리를 치듯이 다 가르쳐주고 또 하나씩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 때문에 하나씩 알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또 부활의 노래 한 곡이 생각나네요. 요즘 뭐 한참 또 여러분들께 다시 사랑을 받았던 사랑할수록이라는 곡. 한참 동안 찾아가지 않은 그곳, 저에겐 어느 곳이었을까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냥 늘 패배주의, 또 세상을 적대시하는 패배자로 계속 세상을 마주하고 살다 보니까 음악, 17살 때 처음 마이크를 잡고 불러봤던 노래, 그리고 친구들과 신나게 정말 라면만 먹어가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기타 치고 했던 그 음악, 저에겐 멀어진 옛 고향이 돼버렸어요. 스승은 거기부터 찾아보라고 저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큰 숙제를 주고 가셨죠. 이 빈 의자 어떻게 채울 거니? 약속했습니다. 노력할게요. 하나하나 예전에 20살 때, 17살 때, 24살 때 했던 대로 매일 일어나면 빈 의자만 생각하고, 그 빈 의자에 내가 무엇을 했길래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다 떠났는지 제가 다 일깨워 보겠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제 뼈 마디마디 다 하나씩 일깨워 볼게요.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목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되겠지 하고 했던 제가 매일 일어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걸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치료받고, 또 연습하지 않았던 노래 멜로디들을 어느새 흥얼거리고, 또 무대에 설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한번 제 혼자만 있는 방구석에서 무대인 양 서보기도 하고, 마이크를 잡는 손 위치까지 조절을 해보고 하나하나 해봤더니 돌아오더라고요. 아, 스승은 이걸 하라고 한 거구나. 멋지게 무슨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걸로 사랑받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할 줄 아는 거, 넌 원래 노래하는 사람 아니니? 노래하는 사람이 왜 네 관리를 하지 않고, 왜 연습을 하지 않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느냐. 저의 태만, 저의 게으름을 그렇게 혼내셨던 겁니다. 착한 제자죠. 물론 배반했던 제자인데 다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단순히 말이 아닌 스승이 남겨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매일같이 반복했던 저였습니다.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웬걸요? 기회 오던데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왜, 나 노래 좀 했는데, 히트곡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스승은 그 궁금증을 네 노력으로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15년 전, 그 당시로 따지면 2011년도에 15년 전, 16년 전에는 그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다 망가지고 나서 스승의 가르침이 그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노력하면서, 연습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가면서.
왜 세상은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지? 나 그나마 잘났는데?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깨알 만한 재주 하나로 세상을 온통 밑으로 내리깔고 보고 있었던 저를 바라보게 된 거고, 그것도 30도 되지 않은, 30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교만했던 저를 보게 된 거고요. 알게 됐습니다. 왜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안 갔을까요? 목이 아픈데. 귀찮아서요. 내 목은 이 정도면 다 나을 거야 라고 해서 과신한 거죠. 자만했죠. 자만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재주를 주듯이 하늘에서 또 천벌을 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지경까지. 자, 그때까지 가서 다시 스승을 만나고 혼나고 회초리를 맞고 다시 걷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궁금증이 풀려갑니다. 방송 섭외가 들어오대요. 왜 이 잘나지도 그리고 방송 친화적으로 친절하지도 않은 박완규에게 왜 기회가 왔을까요? 세상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저 같은 캐릭터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저를 여기저기서 여기 박완규 씨 출연 좀 해주시죠. 그때 제 스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나마 그 정도 노력하니까 여기저기서 해주는 거다. 물론 뒤에서 스승이 힘을 써준 게 다 작용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 노력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스승은 이제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답니다. 네가 한번 걸어봐라. 네, 기회가 왔으니까 해볼게요. 했습니다. 늘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느낌을 찾아보고 건방지다, 너무 게을러 보인다 박완규. 네, 지금도 살이 좀 붙었지만 그때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작은 키에 80kg가 넘게 나가던 몸무게 16kg, 17kg 감량을 했어요. 화면에 잘 나오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붙은 살이라 제 몸을 너무너무 녹초가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 게으름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 당시 가장 핫하다라고 했던 프로그램 MBC 나는 가수다까지 섭외가 왔어요. 나갔습니다. 아주 잘난 척을 하고 나갔어요. 성적 좋았습니다. 와, 평생 해보지도 못했던 1위를 몇 번, 한 4번 해보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스케줄이 30개씩 들어요. 여기 와주세요, 저기 와주세요, 돈 드릴게요, 돈 드릴게요. 안 갔습니다. 처음에. 왜냐고요? 겁도 났고요. 스승이 저에게 했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빈 의자의 주인, 첫 번째 주인이었던 스승이, 너는 지금 작은 불씨를 다시 피운 거다. 알았니 완규야? 이거 큰 불로 만들겠다고 여기다가 기름 갖다 붓고 나무 쏟아 부어서 한 번에 잿더미가 되게 만들지 말고 작은 불씨에 감사하면서 손만 이렇게 조여라. 따뜻하게. 그게 바로 돈을 보지 말고 지금 네가 재기할 수 있도록, 이미 뭐 나는 가수 나와서 1등 되는데 왜? 그러면 노래 잘하는 거 아니야? 그건 방송에서 만들어진 박완규였고요. 실제 그 당시 제 몸 상태를, 목 상태를 저와 제 스승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노래 한두 곡 이상 부르면 목이 금방 상해버릴 수 있는 아직도 빈약한 건강 상태. 근데 거기다가 그 당시 잠시 잠깐 인기가 올랐다고 돈을 벌겠다 나선다면 다시 한번 또 무너지는 제자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겁니다. 스승께서. 안 갔어요. 돈 안 벌어요 지금. 왜? 돈 많이 줄게. 그거 벌고 나 또 한 10년 노래 못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행사를 막 잡아다 주는 그런 기획자분들께 저 지금 노래 부르면 망가져요. 여기서 관리하고 건강이 우선이에요. 자, 스승의 두 번째 가르침까지 완벽하게 통했어요. 그때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의자의 주인공, 빈 의자의 주인공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니?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올해 43살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칠순이 안 되셨습니다. 저희 큰형님도 계시고요. 누나도 있는데 일찍 결혼하셨죠. 아버지 21살, 어머니 18살에 결혼하셨고 저희 큰형을 그때 낳으셨으니까. 근데 왜 요즘 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신데 왜 주인공이실까? 네가 왜 이렇게 가슴 태우면서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니? 바로 못난 아들 덕분에 20대부터 개인의 인생이 없으셨던 제 부모님이 손자 손녀까지 있으신데도 아버지는 떼약볕 밑에서 일을 하셔야 했고 어머니는 늘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속만 태우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가수한다고 돈 한 푼을 못 버니까 아버지께서는 젊으신 나이 때는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시더니 결국 60을 넘기셔서는 폐차장에서 일을 계속 이어가실 수밖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벌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이 굶으니까요.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셨고요. 어머니께서는 늘 위장병을 달고 사셨는데 결국은 아들 때문에 더 위장병이 심해지시고 결국은 몸에 적신호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잘 보살피셔서 간신히 큰 병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잘 되고 나서 스승을 만나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잘 되고 나니까 그 빈 의자의 주인공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제 부모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 10년간 가장 괴로웠던 저였는데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명절 때 집에 좀 오지 말아라. 그 이유는 야, 그런 명절 때 가족 프로그램 이런 데 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 없냐, 너한테는 기회가? 아시죠, 여러분들? 명절 때는 탑스타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재밌는 노래 부르고 쇼하고 하는 건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요 프로그램도 나가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가수다에 나가서 잘 되고 나니까 그 당시 2012년도 설날 때 드디어 처음으로 집에 안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가지 않게 됐어요. 스케줄이 있어서. 그때 가장 행복해 하셨던 분들이 바로 자식이 명절 때 오지 않는데 좋아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셨답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못 와. 스케줄이 있대. 네, 명절 때 방송에도 나오고 촬영도 했습니다. 제가 제 빈 의자, 박완규의 그 게으름, 또 패배주의에 휩싸인 박완규가 수많은 빈 의자 중에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드리고 싶은 게 저희 부모님인데요. 할 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 설날 선물로, 2012년 설날 선물로 그걸 드렸습니다. TV에서 큰절을 올렸고요, 세배를 드렸고 노래 한 곡을 불러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곡입니다. 나는 가수다에서 4등을 했는데 저는 정말 한 특등 같아요. 최우수상, 대상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저희 부모님께 바쳤던 곡, 그 당시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싶네요.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요, 김목경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아낌없는 박수로 박완규 씨 맞아주시죠.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가사예요. 최대한 부모님들의 애틋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 불러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부족한 인간이라 이 곡을 부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곱고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날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홀해 기운은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홀해 기운은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네, 이게 제가 제 음반에도 담지 못했던
제 부모님을 위해서 처음 무대에서 부른 곡입니다. 이 곡 나갈 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희 어머니는 뭐 거의 눈물바다를 이루셨다고 하던데, 네, 그 빈 의자에, 제 박완규 마음속에 있는 빈 의자에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잘 됐어요. 자, 목도 어느 정도 돌아왔고 돈 벌러 다녔습니다. 돈 벌면요 막 쓰고 싶잖아요. 사람이 정말 쓰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180만 원 버셔서 아버지가 쓰신 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을 저희 애들한테 쓰시고 80만 원 두 분 사시는데 쓰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그냥 뭐 최소한으로 사셨겠죠. 그냥 식사나 하시고 쌀 사시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 분들인데 뭔들 못 해드리고 싶어요. 뭐 다 해드리고 싶지. 돈 버는 대로 어머니 용돈 드릴까요? 네, 입금하세요 아들. 네, 어머니 보내드릴게요. 아버지 그 차 바꿔드릴까요? 그래? 현찰 박치기냐? 아버지 현찰로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현찰로 해라. 수표 이만큼 바꿔서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손잡고 갔습니다. 아버지 사세요.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능력이 되는 대로.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이고 그래 아들한테 효도도 받아보는구나. 그래 좋아하셨죠? 저도 뿌듯했고요. 평생 부모님한테 이런 거 한번 해드릴 수 있을까? 제 자신한테 스스로 또 야 그래도 너 임마 괜찮은 녀석이야. 뭐 잘 되면 뭐 지 차 사고 뭐 집 사고 뭐 할 줄 알았더니만 지 부모한테 바로 달려가는 녀석 별로 없어요 요즘.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또 이제 또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주인공인 두 분이 또 살며시 의자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야 우리 간다.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아니 좀 쉬었으니까 또 가서 일해야지 하면서 저에게 또 빈 의자를 또 선물로 주고 가시네요. 여기 또 누구 앉히라고 궁금한데 이거 또 누구 앉혀야 됩니까? 엄마 궁금합니다. 누구 앉힐까요? 그랬더니 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저요? 저보고 제가 앉으라고요? 나한테 너. 그때 알아들었습니다. 네 새끼들 앉히라고 이놈의 새끼야. 아빠라는 게 제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수 박완규 말고요. 아빠 박완규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 새끼들 앉히라고 했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그만큼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저로 인해서, 저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돌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빠라면 정말 빵점 아닙니까? 빵점도 많이 준 거죠. 정말 내가 좀 이상한 놈이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세상이 궁금하고 스승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려고 했던 놈이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더니 그분들은 뭔가 계속 저에게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니까 이거 해보는 게 어떨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왜 안 챙겼니?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제가 호기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세요. 자식은 호기심을 가질 대상이 아닌데 그마저도
얼마나 의식이 굳어 있다면,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아빠는 본능인 건데,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챙겨야 되는 게 부모인데, 그걸 누가 일깨워줘야 할 정도의 아빠면 자격이 없죠. 너를 안 쳐 이놈아, 저희 어머니의 그 말씀. 가장 아픈 빈 의자가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앉히고 싶어요, 제 아이들. 예전에 무릎 위에 어쩌다가 애들을 앉히면 아빠니까 털썩털썩 잘 앉았던 제 아들과 딸이 어느 순간 거부합니다.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 일찍 결혼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닮아서 저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4살 때 제 큰애 박이삭이 지금 19살입니다. 제 딸 박이슬이 18살입니다. 무릎 위에 앉히기에는 애들이 이미 커버렸어요. 답답하죠. 예전에 야 갈비 먹으러 가자, 어쩌다가 제가 돈을 벌었어요. 야 아빠가 회사 줄게 하면 그렇게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아빠 최고하면서 좋아하던 애들이 이제는 갖고 싶다는 노트북을 사줘도, 뭐 갖고 싶다는 뭘 사주고 용돈을 많이 줘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괜한 허무함 갖지 말고 그 빈 의자에 네 아들 딸을 앉혀라. 그리고 언젠가 그 아들 딸이 떠나갈 때 서운해하지 말아라. 앉을까요, 애들이 제 의자에? 제일 하고 싶은 게 아빠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욕심이죠, 욕심. 저는 제 삶 자체가 너무나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1, 2년 있으면 아들, 딸 모두 20살, 조금 지나면 법적으로 다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이들 얼굴을 본 게 몇 년이나 됐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수로서, 또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름 인정받고 뭐 가창력 좋다 칭찬 듣고, 이게 다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스승을 힘들게 했고 부모님을 고생시켰고 아이들을 그늘지게 했으니 제 인생에 남은 건 그냥 긴 머리 하고 다니는, 그냥 가끔 소리 지르는 가수 박완규, 이름 석자밖에 안 남더라고요. 물론 어른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크면 다 떠나는 거다. 미련 갖지 말아라. 최선만 다해라. 그 최선의 100분지 1도 해보지 못했던 아빠니까 이제 제 가슴속에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어떡할까요? 아이들 그냥 성인 되면 알아서 하게 해줘야 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게 잘 될까요? 비록 말뿐인 아빠지만 저도 제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드라마틱한 극적인 아빠가 아니라 평범한 아빠이기를 원하고, 평범한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아빠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쩝니까? 아빠의 직업이 이래서 머리를 기르고 다른 아빠들은 잘 입지도 않는 쫙 붙는 바지를 입고 뾰족한 구두를 신고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설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답을 줍니다. 아빠 하던 거 하세요. 그런데요, 잘하세요. 아빠 음악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음악이라도 잘하세요. 네, 음악 잘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싫어하는 제 아이들이 아빠가 작은 공간에서 우리들만의 아빠로 있는 게 만약 성에 차지 않는다면 좋은 노래, 멋진 노래,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서 힘든 아이들의 아빠도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작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그 시작도 바로 제 아이들 때문에 시작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무능력할 때 그 이웃이 제 아이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아이들이 있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이 만에 하나 잘못됐다면 제가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맨정신에?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는 부모라면, 아빠라면 노래 못하죠. 어찌 노래합니까? 자식이 잘못됐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 있게 이웃들이 항상 같이 해줬고 거둬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갚아야 됩니다. 제 스승이 얘기했듯이 아직 저는 제 모닥불에 나무를 갖다 붓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끼얹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처럼,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행동해라.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 마지막 의자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조금씩 다가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나 혼자야. 혼자 아닙니다. 정말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다 하면서도 돈 10만 원 꿔줬던 옆집 아줌마가 이웃인 겁니다. 10만 원 꿔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근데 그 10만 원 꿔서 애들이 밥을 먹었어요. 애들 필요한 걸 샀어요. 혼자 아닙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배신했지만 받아준 스승이 있고요. 고생시켜드렸지만 늘 저를 내리사랑으로 거둬주신 부모님이 계셨고요. 가장 가슴 아픈 존재, 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제 아이들, 이제 아빠한테 오히려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좋은 음악을 하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연과 얽혀있는 이웃들, 아빠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힘들게 살았던 제 아이들을 거둬줬던 이웃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갚을 겁니다. 채무 상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저에게 바라는 건 바로 네 재주가 그렇다면 좋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너 혼자 갖지 말고 나눠 가져라. 저는 이걸 평생 가지고 살 거고요. 평생 갚으면 살 겁니다. 물론 저보다 제 스승이 먼저 떠나실 수도 있고요. 제 부모께서 먼저 떠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떠나신 날까지 갚을 거고요. 또 제 이웃들이 저를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먼저 다가설 겁니다. 이게 죄 많고 반성할 거 많고 빚쟁이
비투성이인 박완규가 오늘도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보다 잘 됐잖아요. 얼굴 표정도 좋아졌고. 늘 궁금해 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께, 잊혀졌던 분들, 내가 잊었던 분들을 궁금해 하시고요. 그게 비록 내 아이들일지라도, 내 부모일지언정 궁금해 하세요. 내 부모 알아주겠지, 내 자식들 알아주겠지. 모릅니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궁금해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해야 되고요. 내 자식들에게 늘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멀게만 느껴진 이웃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도움받고요, 또 저처럼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끝내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 그만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르고 물러날 건데요. 이 노래는 바로 세상에 둘도 없다는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제 아이들, 많이 늦었지만 아빠로서 더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대답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빠 노래할게, 너희들 위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 TV 특강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길 믿어요 우리.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켜줄게요. 내가 가진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사랑 모두 그대에게.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합니다.